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이라는 곳에서 산업연감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 이름은 산업연감표인데 팀 이름은 투입산출팀입니다. 이제 산업연관하고 투입산출은 동일한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산업연감표, 그리고 간단한 분석 내용,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3년 산업연감표 작성 결과가 어떤지 한번 해석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연감표는 좀 다른 통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뭐 생산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시계열로 쭉 나가는데, 이 산업연감표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행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방법이 다른 통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연감표 보는 방법, 데피니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감표는 일정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 관계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행렬 형태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정 기간이라면 보통 이제 해견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한다. 그리고 한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 포괄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를 한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요. 서울을 한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WIOD라 그래갖고 월드 인풋 아웃풋 데이터베이스라 그래갖고 전 세계 한 40개국, OECD를 포함해갖고 한 40개국을 한 지역으로 묶어갖고 산업연감표를 만들어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개념을 국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한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묶어갖고 한 지역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재화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 관계라고 했는데요. 지하 경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라도 만약에 포착이 가능하다면 우리 표에서는 다 포착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산업연감표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모든 재화 서비스가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한다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5대 국민계정 중에 하나가 산업연감표입니다. 5대 국민계정은 뭔지 아시죠?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국민소득통계, 다음 자금순환, 국제수지, 또 뭐가 있죠? 국민대차대조표, 그리고 산업연감표, 이렇게 5가지 통계가 있는데, 이 모든 이 5대 국민계정의 통계는 일정한 원칙과 형식이란 건 뭐냐면 UN, IMF, 월드뱅크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기준 스탠다드 폼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 결과는 항상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연감표를 이용한 경제 분석 방법이 산업연관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연관 분석을 영어로는 인터 인더스트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논문 찾을 때는 인터 인더스트리라는 용어를 찾으면 논문이 잘 안 나옵니다.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입 산출 분석이라고 근데 논문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인터 인더스트리 내지는 뭐 산업 연관이라고 용어를 맞춰서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 연관표하고 가장 밀접하면서도 보는 눈이 서로 다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도 GDP 통계가 발표됐는데, 국민소득 통계하고 산업 연관표가 이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통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민소득 통계는 소득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득이라면 하면 생산이 얼마 됐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산업연감표는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 간 재화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수단 관계에 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연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뭐 이제 거시 계량 분석도 있고 시계열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맥에서 산업연관 분석이 다른 분야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연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산업연관표가 이제 하루아침에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뚝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케네 아시죠? 프란시스 케네라고 아담 스미스의 스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케네가 한학자다, 유럽의 공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이 케네라는 사람이
그램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됩니다. 뭐냐면 농산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지그재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캔의 지그재그 다이어그램에다가 바탕으로 해서 왈라스하고 이런 사람들의 일반 균형 이론이 더해지면서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산업연관표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레온티에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소련 사람인데 독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산업연관표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다 포착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레온티에프가 산업연관표를 미국에서 이제 공식 통계로 작성하다가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 미국에서 통계로 못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레온티에프가 이제 소련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연관표는 모든 물건이 만들어져서 움직이면은 수요하고 공급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물건을 100개 만들면 누군가 100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재고로 가더라도 재고로 다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방 부문 같은 경우나 무기를 한번 보죠. 무기가 국방 부문의 지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내용인데 그래서 진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철강 회사에서 무기 만드는 데로 이동되면 철강에서 생산액이 딱 나오고 철강을 어딘가 이제 팔려간다 그러면 무기 만드는 데서는 나는 철강 안 썼다 그러지만 거의 포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연관표에서는 모든 재화하고 서비스가 다 포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1950년에 레온티에프가 누명을 쓰고 산업연관표가 미국에서 이제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50년대 중반에 들어서 미국의 그 상무성 BEA라는 데다가 그 미국 감사를 하면서 다시 산업연관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년에 그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자체적으로 부문부에서 산업연관표를 만듭니다. 이제 만들었는데 부문수가 19개짜리예요. 아주 그 애그리게이션 돼 갖고 보통 이제 산업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데는 좀 약한 그런 통계들로 돼 있어 갖고 시산표 정도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산업연관표를 한국은행에다 공식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1960년 산업연관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통계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통계하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통계는 처음부터 통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산업연관표는 보시다시피 레온티에프가 아예 미국 경제 구조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통계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접점되는 부분들이 분석과 통계가 항상 같은 맥락으로 가져야 됩니다. 다른 통계는 통계 자체로 가긴 하지만 산업연관표 같은 경우는 분석과 통계가 이를 같은 맥락으로 가져야지 통계의 질도 좋아지고 또 분석 결과도 좋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연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연관표가 2010년 이전에 한국은행에서 만든 것은 모두 투입산출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2010년 이전에 1960년부터 계속 만들어 오던 산업연관표는 분석 목적입니다. 산업연관 분석을 목적으로 만든 통계였고 2010년 그 실측 산업연관표를 만들면서부터는 공급사용표를 동시에 만듭니다. 공급사용표는 순수하게 분석 목적이 아니라 통계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 뒤에 가서 이제 한번 그 통계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다음에는 그 공급사용표하고 투입산출표를 알기 전에 먼저 산업하고 상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산업은 활동이고 상품은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만들 때 어떤 사업장을 딱 가게 됩니다. 사업장이라면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기흥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반도체만 만들면 반도체 활동을 하면서 반도체를 만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을 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도체도 만들고 TV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큰 쪽으로 산업을 몰아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80 만들고 TV 20 만든다 그러면 얘는 활동은 반도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상품이 TV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은 액티비티고 상품은 리절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은 산업과 상품이 가장 동질적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위치로서의 사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념은 산업연관표를 볼 때 어떤 통계를 공급사양표를 이용할 건지 투입산출표를 이용할 건지 이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통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투입산출표 같은 경우에는 투입산출표든 공급사양표든 둘 다 행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역행렬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정방행렬이어야 됩니다. 정방행렬은 행하고 열하고 그 수가 같아야 되는데 투입산출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방형으로 만듭니다. 역행렬 계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왼쪽의 행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열이나 똑같이 그 상품이면 상품, 산업이면 산업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만들고요. 공급사양표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나열된 건 상품이고 오른쪽으로 나열된 건 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공급사양표는 상품 바이 산업인데 이건 정방으로 만드는 나라도 있고 그 장방으로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생산 구조 얘기가 있는데요. 단일 상품 생산 있고 결합 생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바로 앞에 이제 산업은 활동이고 상품은 활동이 결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장을 갔는데 반도체를 80 만들고 TV를 20 만든다. 그러면 공급사양표에서는 결합쳐갖고 한꺼번에 반도체 80하고 TV 20 합쳐갖고 얘는 반도체 산업으로서 100을 만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요. 투입산출표에 오면은 단일 상품 생산이기 때문에 반도체 80 만드는 거 별도로 TV 20 만드는 거 별도로 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통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서. 그리고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술에 부합한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TV 만드는 거하고 반도체 만드는 거하고 기술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 구조를 적확하게 파악하는데 좋고 다음 적정성 측면에서 공급사양표를 보면 이거는 경제 현실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계들이 상품 베이스로 나오는 것보다는 산업 베이스로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통계들, 산업과 관련 대부분의 통계들은 산업으로 돼 있고 상품으로 돼 있는 통계는 딱 하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라고 거기에 8자리 KSIC 코드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상품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산업으로 돼 있어갖고 결과물을 일치해서 해석하는 데는 공급사양표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연관표의 최종적인 목적이 만약에 산업연관 분석으로 역행렬 계산을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투입산출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사양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바이 산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상품 바이 산업이라 하면 여기가 상품으로 돼 있고요. 이쪽은 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세 개 동일하게 만들어놨는데 요쪽을 더 쪼갤 수도 있고 이쪽을 더 쪼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작성하는 나라의 통계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통계에서는 상품도 3개, 산업도 3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공급표는 어떻게 요 뒤쪽 얘기도 있지만 요것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농업에서 농산품을 얼마큼 공급하고 공산품을 얼마 공급하고 서비스를 얼마 공급하는 이 내역을 나타냅니다. 공급표. 사용표는 이만큼은 이제 농업에서 공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만큼 공급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해서 이만큼 생산을 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하고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는데 여기 있는 통계는 농업이 농산품을 얼마 공급했는지 여기는 농업이 이만큼을 산출하려고 농산품을 얼마 썼는지 이런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공급사양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때 위에서 밑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93년도에 나온 SNA라고 그 국민계정체계 매뉴얼에 따라서 바뀐 거고요. 68년 SNA라고 그전에는 이 공급표가 트랜스포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산업이고 이쪽이 상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은 아직도 그 방법을 그대로 쫓아서 가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이 방법을 그대로 지금 여기 지금 표현된 대로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농산품이 이쪽으로 쭉 보면 농산품이 농업에서 얼마 만들어졌고 제조업에서도 농산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삼성은 너무 크고 어떤 이제 조만한 전자회사를 갔는데 전자회사의 공장 안에다가 닭을 길러요.
근데 닭을 길러서 직원들이 잡아먹거나 갖다 팔면 생산이 되니까 생산되는 시점에 포착이 된다 그러면 제조업 현장에서 닭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어디냐면 그 회사는 예를 들어서 닭을 100원어치 만들고 TV를 20원어치 만든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닭 회사가 돼요, 사실은. 근데 TV를 100을 만들고 닭을 20 만들면 TV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기 나타날 수 제조업에서 TV 제조업에서 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닭 제조업에서 공산품을 만들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사업장의 위치에 사업장에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다만 지금 닭하고 TV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분리를 해냅니다. 이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업종이고 서로 완전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잘라서 건설업은 건설업으로 농업은 농업으로 아예 분리시켜 보냅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보면 이 농산품이 어떤 산업에서 얼마큼 공급됐냐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농산품이 얼마 만들어졌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농산품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하고 수입된 것하고 합쳐갖고 총 공급이 결정이 됩니다. 물건은 공급하고 수요가 반드시 일치가 되는데 공급될 수 있는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국내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해외에서 만든 거예요. 바로 여기는 국내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가격 변환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합쳐갖고 총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용표를 보시면 이 농산품은 여기에 들어간 농산품은 뭐냐면 농업을 이만큼 산출을 하는데 농산품 사용된 내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더하면 농산품이 어디로 사용됐냐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용된 것은 공급된 거하고 일치가 되면 얘하고 항상 같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요 사용표를 보면 좀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기에 GDP, 국민소득 통계에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GDP에 국민소득 통계, 지출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수출 여기 부분이 바로 지출 국민소득에 해당되고요. 요 부가가치가 그 생산 국민소득에 해당되고 이걸 피용자 보수 이렇게 다 이제 항목별로 구분하는데 그 분배 국민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투입산출팀하고 국민소득팀하고 계속 이 부분을 일치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데 지금 2005년 이후로는 거의 일치되고 최근에는 완전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이런 내용들을 이 사용표를 통해 갖고 국민소득 통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표만 딱 보면 여기서 GDP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GDP 얼마냐 알아내는 방법은 최종수를 다 더하거나 이쪽 부가가치를 다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 한번 통계를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 표를 보면은 제조업을 한번 볼게요. 제조업에서 1497만큼 공급을 했는데 어떤 상품을 공급했냐면 공산품을 1479, 서비스를 17 공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1497을 공급을 했는데 공급 총액이 생산 총액하고 당연히 일치가 되겠죠. 얘는 1497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농림수산품을 35, 공산품을 891, 서비스를 213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로 354를 투입했고 이런 식으로 1497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위에서 밑으로도 일관되게 해석이 돼야 되고 옆으로도 양쪽이 일관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총수요가 63대 있죠. 총수요가 63. 요건 63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농림수산품이 수요가 됐냐면 농림어업에서 4가 사용되고 제조업에서 35가 사용되고 서비스업에서 8이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되거나 소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5 자체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35는 공급표하고 달리 이 사용표 35는 회계학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35인데
위에서 밑으로 볼 때는 비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1497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농림수산품을 구입해서 35만큼 돈을 줬다고 해서가 가능하죠. 근데 농림수산품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제조업에다가 35만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35래도 위에서 밑으로 볼 때는 비용, 옆으로 볼 때는 공급한 그 상품의 판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총수고 63, 여기 공급이 63인데 이 생산물세 도소매 마진 요건 상당히 복잡한 얘기니까 요거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제 투입 산출표 볼게요. 실제로 산업연관 분석은 다 이 시스템 하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 투입하고 중간 수요가 행하고 열이 상품이면 상품, 산업이면 산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상품으로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하고 여기 들어간 것하고 똑같은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볼펜, 이쪽에 볼펜이 있으면 이쪽에도 볼펜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마이크 있으면 이쪽에도 같이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투입 산출표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은 대부분 공급 사용표만 만들고, 근데 한국은 두 표를 동시에 다 만들어내요. 이제 대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느라고. 이게 두 개 동시에 만들면 좋아진 면서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상호 체크가 되기 때문에. 통계란 거는 뭐 하나만 만든다고 이렇게 독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체크를 해줘야지만 이 통계 품질이 좋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자랑 같지만 두 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만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투입 산출표 예를 볼게요. 요거는 해석을 항상 일관되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품 바이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사용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산업이 돼 있고 밑으로 상품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썼냐 이건데 여기는 뭐냐면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썼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 상품으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그 경작을 하거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상품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갖고 계속 산업으로 나중에는 기사도 되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산업으로 계속 용어가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 연관 분석보다는 사실 상품 연관 분석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상품 연관 분석하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산업 연관 분석이 훨씬 낫잖아요. 용어도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산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때 산업보다는 상품 베이스에 맞춰서 계속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석 방법은 사용표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을 해석하시면 돼요.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 똑같이 산업하고 상품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상품 대 상품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 공산품을 볼게요. 공산품은 1577만큼 만들어졌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농림수산품 35, 공산품 986 이런 식으로 쭉 물건이 들어가서 1577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577이 쭉 만들어지고 이 1481이 나오는데요. 이 1481은 총 산출이라고 합니다. 이 1481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요 16하고 986, 286 쭉 해서 움직이는 총수요하고 이 총수요하고 총공급은 항상 일치가 되죠. 2082는 요 2082하고 항상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2082 공급에 구성되는 것은 국산품하고 수입품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산품에 지금 1481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공정 산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공정 산출액은 우리 한국산업연합회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결합 생산이 아까 존재하지 않고 동일 상품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는데 상품은 어디서 만들어졌든지 동일하게 우리는 봅니다. 뭔 얘기냐면 선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장간에서 쓰이는 조그마한 선철이 있고 포항제철처럼 큰 데서 일관공정으로 선철이 만들어져서 조광으로 들어가는 선철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동일한 선철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에서 만든 선철을 자가공정으로 처리를 해서 이만큼 산출을 키워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산업연관표를 일본 방식으로 이제 취해갖고 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는 자가공정 산출액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산출액이 그 공급 사용표의 그 상품 공급액보다 자가공정 산출액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자가공정 산출하고 수입하고 잔폐물 발생 후, 이 잔폐물은 뭐냐면 스크랩이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다 보면 기계를 깎으면 이렇게 쇠가 나오잖아요. 찌꺼기인데 버리지 않고 그걸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잔폐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공급에 잡습니다. 요거도 지금 처리 방법이 좀 바뀌어갖고 2010년 이전의 산업연관표고 2010년 이후의 산업연관표가 좀 달라져서 요 처리 방법도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것도 나중에 실제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입 산출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달려있는 게 기초가격 얘기가 있습니다. 요 기초가격, 생산자격, 구매자격 세 가지가 있는데 물건은 이제 제가 GS25에 가갖고 어느 편의점에 가갖고 이제 이 물을 한 병을 샀어요. 물을 한 병을 사면 이 물을 한 병 샀을 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제가 1,000원에 샀잖아요. 1,000원에 사면 이거 구매자 가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산 가격. 그런데 제가 산 가격하고 이 물을 만들어 파는 회사하고의 가격은 또 다르겠죠. 이 물을 만들어 파는 회사는 기초 가격을 해서 공급자 출하 가격입니다. 그러면 공급자 출하 가격하고 저하고 제가 산 가격 사이에는 무엇이 끼어드냐면 마진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에서 먹는 마진이 있고 도매를 하는 도매 마진이 있고 또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수 마진을 또 먹을 거고 거기에 또 뭐가 추가되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물을 제가 사면 크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가격과 제가 산 가격 두 개로 나누고 그 사이에 세금하고 마진이 포함되는데 세금을만 포함하면 생산자 가격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표를 만들 때 계속 기초가격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초가격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으로 평가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 좀 보셔야 되고 이 외생 부문 같은 경우엔 산업연관표는 내생 부문, 외생 부문 이렇게 나누는데 내생 부문은 뭐냐면 산업과 산업 간끼리 거래한 거고 요 부가가치하고 최종수요 쪽을 외생 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생 부문의 이제 최종수요하고 부가가치로 구분되는데 이 최종수요의 민간 소비 지출, 정부 소비 지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은 동일하지만 구성하는 항목들은 서로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6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귀중품 순취득이라고 하나 더 추가돼 갖고 총 7개 항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종 수요가 산업연관표면 7개, 18개쯤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 소비 지출이나 정부 고정 자본 형성을 주정부, 지방정부, 국방 지출 이거 다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수요가 상당히 자세하고 부가가치는 어떤 나라나 거의 일관되게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품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이제 경쟁 수입형, 비경쟁 수입형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비경쟁 수입형표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물건을 수입품하고 국산품을 묶어서 한꺼번에 볼 거냐 수입품하고 국산품을 분리해서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철광석 이렇게 기초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외국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거나 구조가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경쟁 수입형표로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국산하고 수입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해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시경제학에 보면 y =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고 나오는 거시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산업연관표 입장에서 한번 그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공급하고 수요가 같다 그랬잖아요. 총공급하고 총수요가 같다 그랬죠. 총공급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산품하고 수입품하고로 구성이 되죠. 총수요는 중간 수요가 최종 수요로 구성이 됩니다. 중간 수요는 뭐냐면 다른 데에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된다는 거고, 최종 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로 이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총공급하고 총수요를 이렇게 국내 산출, 수입, 중간 수요, 최종 수요로 나누고, 그다음 국내 산출을 보면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원부 재료가 들어가고 하나는 원시적 투입이 들어가죠. 본원적 요소라는 것. 본원적 요소가 바로 부가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내 산출은 중간 투입하고 부가가치로 구성이 되고 수입은 오고요. 또 중간 수요도 오고 최종 수요로 오는데, 최종 수요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소비, 투자, 정부, 수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지금 요 밑으로 이렇게 내생 부분, 산업 간 순환된 부분을 밑으로 다 더해서 합계를 낸 거나 오른쪽으로 수요된 걸 다 합친 거나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중간 투입하고 중간 수요가 이제 동일하게 된 걸 차감을 하게 되면 Y는 VA, 부가가치는 소비, 투자, 정부, 수출, 마이너스 M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공급하고 총수요가 같다는 입장에서 거시방정식 체계가 이렇게 유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산업연관 분석 이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 만들 때 차이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산업연관 분석에서는 그 기본 과정이 결합 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그 공급 사용표하고 수입 산출표의 그 차이를 구분할 때 그 얘기했었죠.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한다. 이게 뭐냐면 TV를 20 만들고 반도체를 80 만든다 그러면은 산업연관표, 그러니까 수입 산출표에서는 20을 분리시켜요. 80하고. 그래서 한 사업장 내에서 TV하고 반도체를 만들어도 우리는 TV하고 반도체를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보낸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대체 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상품에 대해서 하나의 생산 방법만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선철을 포항제철에서 만드는 선철하고 대장간에서 쓰이는 선철이지만 동일한 선철은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10대 만들 때 철판이 10개 들어가면 자동차 100대 만들 때 철판이 100개 들어간다. 선형적으로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조업이 클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서비스업이 커질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실은 여기 가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외부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도 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산함수를 갖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산업별로. 그러니까 기술 구조가 안정적으로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가정이 현실적으로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연관표 갖고 장기 분석을 하면 에러가 많이 나오는데, 단기 분석을 하거나 다부분 분석을 할 때는 이 방법밖에 또 없어요. 산업연관표밖에. 레온티에프라는 학자가 197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그 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쿠즈네츠율의 그 총량 베이스, 뭐 이제 생산성 분석이라든지 토탈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레온티에프가 이제 처음으로 다부분 분석을 합니다. 산업별로 따로따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걸 통해.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고요. 산업연관표 자체보다는 경제를 다부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 거시 방정식을 돌려갖고 거시 계량 방정식을 돌려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산업별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연관표가 부문수가 몇 개냐면은 우리 한국이 384개입니다. 상품을. 384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뭐 어떤 산업에 어떤 상품에 어떤 생산 구조가 가졌는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산업연관 분석을 하려면 일단 어쨌든 간에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투입계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입계수란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거를 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로
환산한 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산업연관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X1은 뭐냐면 X1한, X2한 요걸 그래서 XN한까지 더하고 부가가치를 더하면 X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보면 총 투입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투입계수는 바로 뭐냐면 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나누고 전환을 하면 옆 밑에가 다 1이 될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옆 밑에가 1이 되고 A1한, A2한, AN1 이렇게 쭉 되는데 모든 산업 연관 분석은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스몰 a라고 표시된 건 다 투입 계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익숙해지면 라지 a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라지 a는 투입 계수 매트릭스입니다. 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 요 부가가치도 이제 X1을 생산할 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본원적 요소가 이제 투입이 됐으니까 요 V1을 X1으로 나눈 것이 이렇게 벡터 형태로 쭉 돼 있어요. 요걸 AV라고 얘기합니다. 매트릭스와 벡터의 차이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되겠지만 매트릭스는 그 횡하고 열이 1 이상으로 쭉 스칼라 문제도 있지만 1 이상으로 쭉 퍼져 있는 걸 얘기하고 벡터는 하나 1/n 내지 n/n1으로 이렇게 한 벡터로 한 열로 쭉 나열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연관표는 요 AV나 이런 데다가 해트를 씌웁니다. 이렇게 모자를 딱 씌운 것은 뭐냐면 대각행렬로 하셨다는 겁니다. 요 벡터를 다 0으로 하고 요 가운데로 얘를 위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연관 분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니까 좀 익숙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투입계수표를 보면 모든 그 생산 구조를 표준화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방식을 찾아낸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투입계수표를 이용한 수급균형식의 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산업연관표 갖고 산업연관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는 레온테프 스타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고시라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레온테프 스타일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급 방정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급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관계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은 X12, X1J, X1L 이걸 쭉 더하고 최종 수요 더하고 그러면 그거는 총 산출에다가 수입을 더한 거하고 똑같아. 옆으로 더해서 보는 것을 이제 수급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나옵니다. 이 식이 나오고 아까 바로 앞에서 본 그 투입계수표를 이용하면 이런 식의 노테이션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하고 다시 이제 완전 매트릭스 구조로 전환을 또 해보면 이런 투입계수 행렬하고 산출액, 최종 수요, 수입, 산출액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산업연관표를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뭘 찾아내는 거냐면은 산업연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X1한 X12 해갖고 이제 매트릭스 형태의 표가 만들어졌는데 산업연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를 만드는 사람은 요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 투입계수. 이 투입계수는 뭘 얘기하냐면 그 해에 우리가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봤더니 그 해에는 이런 식으로 비용 구조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물건을 만들더라. 이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찾아낸다는 얘기는 얘는 상수로서 개수로서 픽스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해에는. 이게 연도가 바뀌면 또 다른 기술이 들어오고 다른 재료가 들어와서 바뀔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저런 메커니즘으로 그 해의 경제가 움직였다. 이렇게 지금 그 수식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그 관계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면 AX 플러스 Y 마이너스 M 이퀄 X인데 이건 이제 수급 방정식을 얘를 여기까지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이 관계를 어디로 전환을 하냐? 바로 이 관계를 어디로 이제 전환하냐면 외생 변수가 뭔지 아시죠? 모형이 있을 때 외부 충격을 주는 모형 밖에서 이렇게 임팩트를 줘갖고 움직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외생 변수는 외생 충격을 주는 주체를 뭘로 보냐면 요 체종수요로 봅니다. 체종수요. 체종수요의 움직임에 따라서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걸 전제하고 간다 그러면 요 x는 x끼리 모아갖고 전환하고 요 관계를 x는 y의 함수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주발계수를 이제 도출을 하는데 이제 생산주발계수 도출하기 전에 한국은행과 농약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국은행하고 농약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냐면 한국은행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과자를 줬어요. 과자를 하나씩 먹으라고 줬다고 하면 한국은행 투입 구조에 과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과자가 들어가고 과자 투입 구조를 가보면 과자에 뭐가 들어갑니까? 밀가루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밀가루 투입 구조에 가보면 농약을 쓰겠죠. 그럼 몇 차입니까? 한국은행하고 과자하고 밀가루하고 밀하고 그 다음에 농약. 그럼 한 5차 관계를 통해 갖고 한국은행과 농약의 관계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자동차 한 대를 수출을 하면 자동차를 물론 휘발유를 좀 이렇게 넣어서 팔기도 하지만 철강석이나 석유, 코크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동차하고도 역시 농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농약을 직접 쓸 수도 있겠죠. 자동차 회사 그 앞에 그 큰 잔디밭에다가 잔디 심어놓고 농약 뿌리면 농약이 투입 구조로 들어가니까 농약과 또 다이렉트 연결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농약을 안 쓴다 그러면 우리처럼 뭐 과자를 사 먹으면서 농약하고 우회해갖고 나올 수도 있고 이 관계가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면 자동차를 이제 다이렉트로 하나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야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수출은 뭐냐면 소비를 하나 투자를 하나 동일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나 자동차 한 대를 소비하나 자동차 한 대를 투자하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최종 수요로서. 어쨌든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 그러면 엔진이 자동차 한 대 만들어 들어간 비율만큼 만들어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투입계수로 전환한 투입계수표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0.3이다 그러면 여기에 0.3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0.1만큼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0.1. 그러면 1, 0.3, 0.1 해갖고 여기까지 벌써 1.4의 유발 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엔진 만드는데 차강 제품이 얼마 들어갔다. 또 역시 그 곱하기 한 만큼 또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묻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기억나시죠? 1-a분의 1 이퀄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쭉 나가잖아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 a는 1보다 적어야 된다. 그렇죠? a가 1보다 적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요것이 1-a분의 1로 수렴을 하고 a가 1 이상이 되면 발산을 하죠. 1 플러스 a 제곱에서 다 발산을 하는데 이 산업연관표도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연관표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a가 기본적으로 1보다 적은 숫자예요. 합치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보다 크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빨리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얘 중간에 들어간 합친기 1보다 크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잖아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걔는 없어져야 돼요. 의미가 없는 경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제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정부 서비스. 정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부에다 내는 세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는 어떤 부분만 있냐면 인지세, 뭐 수입인지 사거나 뭐 등본 떼거나 이럴 때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정부 서비스를 사는데 내가 돈을 내고, 정부 서비스는 대부분 무차별하게 정부가 실제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거의 없어요. 세금 빼놓고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하냐. 비용으로 접근합니다. 비용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정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다 합쳐서 그냥 산출액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시장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가 당연히 1보다 적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으로 여기를 합계를 냈으니까. 그런데 다른 서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투입계수, 중간 투입계수를 합쳐서 1보다 적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호킨스 사이먼 조건이라고 그래갖고 좀 수학적으로 좀 더 나간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혹시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 오시면 산업연관부서 해설 책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유발 계수를 이제 도출을 하는데, 아까 수급 방정식 AX 플러스 Y 마이너스 M 이꼴 X 요 관계식을 최종 수요와 산출의 관계로 전환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 I-A 인버스를 생산 유발 계수는 레온테프 역행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레온테프가 만들었다 그러면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들어서 분석하면서 산업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이 만들면서 레온테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 I-A 인버스라는 것이 산업 연관 분석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 개수가 뭡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개수는 상수로서 픽스 딱 돼 있다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해에 생산 구조는 이거라고 딱 정해갖고 그냥 픽스 시켜버린 거예요. 개수로서. 여기서는 외생 변수로서 Y-M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Y를 이제 수입이 없는 경제라고 하고요. 요 Y만 있다 그랬을 때 델타 Y는 델타 X.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소비가 얼마 늘었다? 그럼 산출이 얼마 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제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I-A 인버스라는 기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행이 이제 조금 이따 2013년 표를 보겠지만 2013년 산업연관표를 만들고 보니까 I-A 인버스라는 기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기계가 나오는데 그 해에 이런 기계에서 이런 최종 수요가 주어지니까 이런 산출이 나왔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 유발 계수보다는 논문을 보시면 좀 우리는 생산 유발 계수라고 하고 프로덕션 인듀스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용어 쓰는 나라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레온티에프 인버스 또는 토탈 리콰이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탈 리콰이어먼트는 총 유발돼서 총 소요된 걸 다 긁어냈다는 개념이고, 대신 다이렉트 리콰이어먼트는 뭐냐면 투입 계수입니다. 직접적으로 소요됐다는 것. 그래서 투입 계수는 인풋 코이피션트 또는 다이렉트 리콰이어먼트라는 말을 쓰고, 레온테프 역행 생산 유발 계수는 생산 유발 계수라고 우리말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레온테프 인버스 또는 토탈 리콰이어먼트 테이블이라고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논문을 찾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쓰는 그 산업연관표와 관련된 용어는 일본서 많이 받아들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그 한국서 쓰는 산업연관표 관련된 용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갖고 논문을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생산유발계수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해석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엑셀로 계산을 해보면 현상을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행렬을 표시할 때 우리가 그 첨자로 IJ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I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열 위치를 얘기하고, J는 이쪽에 있는 행이 어디로 옆으로 나가냐 위치죠. 그러니까 RIJ는 뭐냐면 행렬에서 I번째 밑으로 오른쪽으로 J번째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행삼렬로 된 경제에서는 R13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R13는 여기죠. 첫 번째, 세 번째. R31은 뭐냐면 세 번째, 한 번,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RIJ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2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에 주어졌을 때 I에서 얼만큼 생산이 유발되느냐, 이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투입계수 상태에서는 얘는 뭘 나타내냐면 이 부분을 만들 때 일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1차 파급 효과예요. 1차 파급 효과. 다이렉트로 들어간 것. 2차 파급 효과는 요 행렬을 A 곱하기 A를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밑에 것하고 옆으로 간 것하고 또 일치가 곱하면 또 배분돼서 나옵니다. 그 관계가 무한루프를 통해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은 RIJ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전에 한번 시험 문제도 냈었는데, RIJ는 제2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I 부문에서 얼마큼 생산이 창출되느냐, 유발되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R 완화는 뭐냐면 1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1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 생겼을 때 1부문에서 얼마큼 직관적으로 유발되느냐. 요 R2화는 뭐냐면 1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2부문에서 얼마큼 생산이 유발됐느냐. R3화는 뭐냐면 1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생겼을 때 3에서 얼마큼 생산이 유발됐느냐. 그럼 위에서 밑으로 쭉 더하면 뭐냐면 1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전 산업에서 얼마큼 생산이 유발됐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앞에 그림에 보면 자동차 수출한 거 있죠. 자동차 수출한 거, 수출이 최종 수요지 않습니까? 이 일부분이 자동차라 그랬을 때는 요 밑을 더하면 자동차 한 대 수출, 자동차 한 대 소비, 자동차 한 대 투자됨으로써 전 산업에서 얼마큼 생산이 유발됐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산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생산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들. 그렇죠? 다른 데 산업에서 물건을 좀 많이 사와서 쓰는 산업들. 또 하나, 그 원부 재료를 국산하고 수입으로 구분했을 때는 수입품보다는 국산품을 많이 쓰는 회사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생산 유발 계수가 높은 것이 좋으냐?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이 사실 또 좋은 측면도 있잖아요. 서비스는 그래서 부가가치율이 높고 생산 유발 계수가 낮아요.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낮고 중간 투입률이 높고 그래서 생산 유발 계수는 높지만 부가가치 유발 계수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 결과를 갖고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취업 계수, 취업 유발 계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까먹을 거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취업 계수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이제 지금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좀 많이 오신 건데 좀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취업 계수가 떨어졌다.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것 자체는 나쁘다고도 볼 수 있고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떨어졌지만 시장이 커진 상태에서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왜냐? 취업 계수는 노동 생산성의 역수예요. 취업 계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일부 가능합니다. 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유발 계수 해석을 할 때도 숫자를 단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같이 봐줘야 돼요.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면서. 이 생산 유발 계수에 대한 그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전방 연소 효과, 후방 연소 효과 얘기가 많이 나오죠. 후방 연소 효과가 뭔지 아세요? 전방 연소 효과가. 후방 연소 효과는 뭐냐면 내가 움직임으로써 다른 산업에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더했더니 얘가 제일 크게 나왔어요. 제일 크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숫자들이 크니까 제일 크게 나왔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뭐냐면 1번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되면서 다른 산업에 그 직관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거잖아요.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거예요. 후방 연쇄 효과는 뭐냐면 생산 유발 계수표를 위에서 밑으로 더해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R 완화는 또 아까 해석하고 동일합니다. R 완투는 뭐냐면 이 부분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달이 발생했을 때 1부문에서 생산이 얼마큼 유발되었느냐. R 완쓰리는 뭐냐면 3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달이 발생했을 때 1부문에서 얼마큼 생산이 유발됐느냐. 그러면 이렇게 쭉 더하면 뭐예요? 1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 2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 3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가 각각 발생했을 때 1부문에서 얼만큼 생산이 발생하느냐.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쪽에서 움직였을 때 내가 얼만큼 움직이느냐. 위에서 밑으로는 뭐냐면 내가 움직였을 때 다른 데 얼만큼 충격을 주느냐. 옆으로 보는 거는 다른 데서 움직였을 때 내가 얼만큼 거기에 끌려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건 전방 연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대적인 크기, 이 전체를 평균해서 전체 평균보다 크냐 적냐를 갖고 보통 판단하는데 오른쪽은 민감도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쪽으로는 그 전체 평균에 대해서 상대적 크기를 갖고 판단하는 걸 영향력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 연관표가 만들어지면 셀 자체보다는 밑에 합계하고 오른쪽 합계해갖고 양쪽이 다 큰 산업들을 보통 핵심 산업으로 많이 뽑아냅니다. 뭐냐면 얘가 움직이면 다른 데 영향도 많이 주고 다른 게 움직일 때 내도 그 산업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경제에서 걔를 키섹터로 뽑아낼 수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계산을 했더니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여기서 제일 크고 여기에서도 1번은 제일 컸어요. 그럼 뭐냐면 1번은 얘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움직일 때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고 또 다른 산업이 움직이면 또 얘가 영향을 제일 많이 그 반응을 해요. 그런 산업은 그 산업 구조에서 가운데에서 중간재로 주기도 하고 중간재로 받기도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조업하고 서비스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비스 중에서도 그 숙박업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숙박업은 서비스가 창출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소비로 거의 가요. 다른 산업은 거의 안 팔려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산업의 움직임에 의해 갖고 얘가 영향받는 게 거의 없죠. 숙박업은 대부분 중간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 계수만 좀 있고 다른 쪽으로 팔려가는 건 없고 대부분 소비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산업 활동에 의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숙박업 같은 경우는 그 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간재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다른 산업의 중간재료도 많이 사용되고 다른 부분에서 중간재를 많이 사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키섹터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조업에서도 또 달라져요.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사용은 많이 하는데 음식료품 만들어지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소비로 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계수는 높지만 민감도 계수는 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 계수하고 민감도 계수를 갖고 그 산업의 키섹터를 찾아내는 이건 상당히 많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다음 이제 생산 유발 계수표의 종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A 인버스는 그 교과서용입니다. 계속 설명하는 교과서 정도 수준의 생산 유발 계수고 경제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요 마지막에 두 개입니다. 요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산업연관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트 같은 경우는 다 대각행렬로 얘기하는 거고요. 요 D라고 붙는 거는 도메스틱입니다. 국산. 요 M이 붙는 건 임포트, 수입 부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I-AD 인버스라는 건 뭐냐면 국산 거래표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국산 거래표하고 수입 거래표를 별도로 만드는 나라들은 생산 유발 계수표를 I-AD 인버스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그 수입품을 뭐 일방적으로 원유 같은 거 다 수입을 안 해오고 좀 섞어서 물론 좀 비중은 크겠지만 그렇게 수입을 해온 나라들은 비경쟁 수입을 안 하고 경쟁 수입형 표를 만듭니다. 경쟁 수입형 표라는 건 뭐냐면 수입품하고 국산품을 구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 유발 계수를 계산을 합니다. 일본은 이 방식하고 동시에 계산하는데 우리는 이 방식하고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 차이가 좀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특정 부분 빼놓고는 수입 의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아주 원부재료.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 나중에 이제 2013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전기전자가 상당히 이제 하락이 됐다 그러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 표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표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낸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업연감표를 이용하면 부가가치하고 수입하고 고용관계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X equal I-A inverse Y라는 거 기억나시죠? 최종 수요하고 산출하고 그 사이에 생산주발 계수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 equal I-A inverse Y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부가가치 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가가치 계수는 부가가치액을 산출액으로 나눈 거죠. V를 X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V는 X 곱하기 AV예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부가가치 투입 계수를 대각행렬로 만든 것하고 생산 유발 계수 곱한 것을 최종수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가가치 유발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수입을 한번 볼게요. 수입은 들어오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입품은 국내 생산의 원부재료로 투입되는 수입품이 있고 소비 투자로 최종수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생산 구조에 영향을 못 미치는 수입품은 최종수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얘예요. 국내 생산의 원부재료로 들어가는 것은 국산품의 활동과 같이 맞물려서 국산품 최종 수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 수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 또 하나는 국산품 최종 수요를 미트시키기 위해서 안쪽 생산 구조에 묻어 들어가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유발 계수표는 요것만 수입 유발 계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고용 유발. 고용 유발은 먼저 취업 계수라는 걸 아셔야 되는, 취업 계수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취업 계수는 취업자를 산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취업자를 산출액으로 나눈 건데 취업자를 산출액으로 나눠서 스몰 L로 표시를 하면 취업자는 스몰 L 곱하기 라지 X가 되죠. 그렇죠? 라지 X는 산출액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I-AD 인버스 곱하기 YD가 되죠. 그래서 고용 유발 계수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 유발 계수는 1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1. 한 단위 얘기하는데 고용 유발은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곱하기 1000을 합니다. 왜 1000을 하냐면 10억으로 만들어 주려고. 대부분 통계가 이제 1로 하고 그냥 환산을 100만 원 단위로 하게 되면 고용 숫자가 0.0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10억으로 맞춰갖고 1000을 곱해서 튀겨갖고 10억 원당 몇 명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단위는 혹시 고용 분석할 때 밖에서 많이 지려오는 부분들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산업연감표 및 분석의 확장을 좀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연감 분석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저희 자랑이 아니지만 표는 상당히 높습니다. 표의 품질은 뭐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산업연감표 만드는 거를 60년대 배우기도 하고 한국의 컴퓨터가 약해갖고 일본 가서 계산도 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못 찾아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래 이제 통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통계하고 경제 성장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90년대 저성장 빠지면서 통계 수준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통계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국민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고 같이 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산업연관표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는 그리 높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외에도 뭐 분석 방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지금 나열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 산업연관 분석이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된 거는 이 물은 우리나라 내에서 통용되는 물 전체를 갖고 물 한 병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역 산업연관표는 뭐냐면 물을 전국 16개 지역으로 나눠서 물을 다 달리 봅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연관표는 지역별로 산업별로 움직이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트릭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384바이 384 내생 부문도 이제 400바이 400으로 하면 셀수가 16만 개예요. 여러분 혹시 행렬대수학 배우실 때 삼행상렬되는 역행렬 계산 손을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시험 볼 때는 한번 해보겠지만 사행사열 가면 못하죠 계산. 뭐 많이 나오고 코펙터 같은 계산하려면 이제 거의 돌잖아요. 근데 이 행렬이 우린 400바이 400을 기본으로 계산을 하는데 대부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역에다가 160개 부분이에요. 그럼 16 곱하기 150 하면은 밑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 셀수가 몇 개겠어요? 몇백만 개예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냐면 제가 91년도에 이제 한국은행에 입행을 했는데 그때 산업연관표 처음 만들 때는 400바이 400 역행렬을 계산을 할 때 PC에는 당연히 안 되고 IBM 메인프레임에다가 그걸 걸고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 퇴근할 때 이제 다른 회계 마감 다 되면 전산부 전화해갖고 우리 좀 돌려도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 용량이 된다 돌려라 그러면 돌립니다. 돌리고 한 2시간 동안 밥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완샷에 안 돌아가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파티션을 했어요. 4개로 쪼개갖고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놀라지 마세요. 400바이 400 역행렬 계산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0.06초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IBM 어마어마한 큰 기획에 메인프레임에 걸고 그것도 2시간을 돌리는데 매트릭스를 쪼개고 돌렸는데 지금은 탁 돌리면 0.06초 만에 계산이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IO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가 몇백만 개 셀을 가졌는데도 계산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산업연관 분석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역 산업연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 특정 지역의 산업이 다른 지역의 산업과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움직이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감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옆 동네라도 돈 되는 거에 저쪽 멀리 있는 동네가 돈 된다면 멀리 있는 동네하고 어울리는 게 더 낫겠죠. 돈 벌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산업연관표,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을 하면 그 관계를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요 지금 지역 산업연관표는 저희 팀에서 2010년하고 2013년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표는 이제 거의 끝나고 8월 초부터 이제 그 보고서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이나 하순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8월 내에는 작업이 끝날 것 같고요. 다음 국제산업연관 분석은 뭐냐면 아까 제가 한 지역이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지역을 한 국가로도 볼 수 있고 그야말로 서울로 볼 수도 있고 전국을 16개로 나눠갖고 그걸 한 지역으로 볼 수 있고 국제를 또 한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일본에 있는 한 연구소가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 10개 나라를 묶어서 작업을 해오다가 EU에서 펀딩해갖고 만든 그 단체가 있는데 WIOD라는 데서 만든 표는 전 세계에 한 40개 잘 사는 나라들이 링크가 돼 있어요.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산업별 35개 산업에 대해서 40개 나라를 링크해갖고 산업연관표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혹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하십시오. wiod.org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산업연관 분석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사회개정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상품, 그러니까 재화하고 서비스의 그 순환 관계만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GDP는 소득 순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제도 부문이라고 있어요. 뭐 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떤 제도 부문에다 포함시킬 거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하고 자본하고 다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사회개정 행렬이라고. 근데 이 사회개정 행렬은 어디에서 나면은 CG 모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반 연산 균형 모형이라 그래갖고 방정식이 뭐 수천 개, 수만 개쯤 되는 아주 복잡한 모형이 있어요. 그 CG 모형 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지금 밖에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및 환경 산업 연관 분석.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 연관 분석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 연관표의 그 유발계수 관계가 움직이는 게 쭉 보면 거기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폐기될 때까지 그 관계들이 다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LCA라 그래갖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 그래갖고 물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단계를 거쳐갖고 어떻게 나중에 소멸되고 다시는 또 재활용되는지 그것도 이제 이 산업연관표를 갖고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연관표 갖고 뭐 하나면은 가격 움직이는 것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만 I-A 인버스라는 것이 개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수라고 얘기해서 픽스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를 변수화시켜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업연관표에 관심이 있고 분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라고 치면 논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에다가 내가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토픽이 있다 그러면 같이 애드해 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산업연관표 활용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했던 2013년 산업연관표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간단히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연관표를 갖고 경제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통계하고 똑같이 갑니다.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 다시 말하면 크기가 얼마냐,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 볼 때는 공급 사용표, 통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급 사용표를 이용을 했고 뒤쪽에 산업 연관 효과를 분석할 때는 투입 산출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13년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2013년에 총 공급이 4,207조였습니다. 근데 그 4,207조 중에 국내 산출이 3,503조, 수입이 70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출을 구성하는 중간 투입액과 부가가치를 구성해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입 들어오고 다음 이 총공급은 총수요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총수요는 어떻게 되면 내수로 간 것, 수출로 간 것 구분이 가능하고 내수로 간 것도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죠.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된 중간 수요, 그리고 소비 투자로 간 최종 수요, 그리고 수출, 요 합쳐서 최종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 수요로 간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내 산출을 한 중간 투입재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전체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통계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볼게요. 총 공급하고 국내 산출하고 수입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수입하고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공급 나오고요. 총 수요는 어디입니까? 여기 총 수요죠. 내수, 소비, 투자, 중간 수요, 수출 요 구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중간 투입은 요 사용표에 요 중간재로 사용된 것. 그리고 부가가치는 여기. 수입은 또 아까 얘기했던 이거. 그래서 이 공급 사용표를 이용하면 이런 식의 그 전체적인 궤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성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 2012년 대비해서 국내 산출은 한 어느 정도 늘어나면 한 0.9%포인트 정도 증가합니다. 수입은 그만큼 또 감소하고요. 국내 산출이 총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또 마이너스 0.1%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에 대외 거래와 관련된 비중들이 하락을 합니다. 이게 2013년에 총공급, 총수요 입장에서 가장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급 수요 구조고요. 다음은 산업별 산출 및 부가가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출하고 생산하고의 차이를 아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물건이 만들어지면 통계를 볼 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생산은 GDP, 부가가치가 창출된 측면에서 생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부가가치를 얘기하고요. 산업연관표에서는 생산이라고 얘기해도 생산이 부가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산출로 보셔야 돼요. 산출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부가가치하고 중간 투입하고 합쳐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산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쓸 때 산출 대신 또 생산이라고 쓰는데 그 생산은 부가가치에 의해서 얘기하는 생산하고 다르다. 그걸 전제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 구조라고는 뭐하고 똑같겠어요? 국내 총생산, GDP에서 얘기하는 생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연관표에서는 생산이란 용어하고 산출이라는 용어가 좀 충돌이 되니까 부가가치라고 그냥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년에 보면 제조업이 비중이 49.4%, 서비스업이 40.0%. 그런데 부가가치는 서비스업이 59.3%, 제조업이 31.0%로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중간 투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은 원부재료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졌고 서비스업은 본원적 요소가 투입되는 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출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크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산출 비중이 2011년에 2010년 대비 떨어졌다가 좀 꾸준히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약간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시계열이 옛날에는 산업연관표를 5년 단위로 한 번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단위니까 구조 변화가 확 나왔는데 지금 이제 매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계열로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재밌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아직은. 그다음 이제 투입 구조. 투입 구조는 투입 계수 갖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산업연관표를 위에서 밑으로 쭉 보는 거예요. 산업별 중간 투입률을 보면 중간 투입률이 높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중간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그럼 당연히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겠죠.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고 건설업도 높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중간 투입률이 떨어지고 서비스업도 좀 떨어지고 건설업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 그 전산업 평균 중간 투입률도 떨어집니다. 중간 투입률이 떨어졌다는 건 뭘 얘기해요? 부가가치율 상승하고 같이 갑니다. 부가가치율 더하기 중간 투입률은 1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 투입률이 떨어졌으니까 부가가치율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부문별 중간 투입률 변화를 이렇게 보면 주요 부문에 대해서 보면 떨어진 부분들이 1차 금속제품 제조업, 그런데 그 정밀기기 제조업 같은 게 올랐어요. 운수업 떨어지고 교육 서비스업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운수업이 떨어진 것, 이것도 재밌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에요. 대외 환경에. 왜냐? 원유 가격이 움직이면 버스 요금이나 이런 데 같이 연동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주부 원재료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 운수업 같은 경우 중간재 비중이 높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중간 투입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투입 구성을 보면 지금 제가 그래프를 뽑다 보니까 페이지를 줄이려고 해서 그림이 너무 적어져 갖고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서비스 투입 비중이 좀 늡니다. 이렇게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는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산업 연관 효과하고 맥을 같이 해서 미리미리 이제 사전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투입률 갖고 보면
중간 투입률이 하락을 했으니까 부가가치율이 높아지겠다. 부가가치율이 높아지고, 그건 이제 부가가치율이 높아진다는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간 투입 구성 중에서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좀 높아졌다.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서비스업의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원적 요소 투입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높아지면 우회를 통해서 본원적 투입 요소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중간 투입이 있는데 재화하고 서비스로 구성이 되는데 재화보다 서비스는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냐면 부가가치 투입이 훨씬 높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 투입 구조가 높은 서비스업의 다른 산업의 중간재 투입 비중으로 역할이 높아지면 부가가치 창출이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국산화율을 좀 보겠습니다. 국산화율은 뭐냐면 중간재로 활용된 것 중에서 국산품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국산화율이 제조업도 높아지고 서비스업도 높아졌습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생산유발 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생산유발이란 거는 우회되는 거잖아요. 수입품에서 중간재로 들어오는 거는 생산유발 계수를 높이지는 못해요. 생산유발 계수는 뭐냐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중간재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생산유발 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 분별 국산화율을 좀 보면 화학제품 제조업 높아지고 1차 금속 제품 높아지고 전기 및 전자 좀 떨어지고 정밀기기 높아지고 정밀기기 상당히 높아졌어요.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높아지고 전기 및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숫자를 계속 나름대로 이 숫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와치를 하고 좀 보세요. 이게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심이 워낙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나도 전체적으로 한번 전기전자의 그 구조하고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한번 같이 볼게요. 수입 투입. 조금 전에 이제 그 투입 구조에서 국산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걸 봤고 이번에는 수입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봤는데 수입 투입률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자, 수입 투입률이 떨어지면 뭐겠어요? 생산 유발 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죠? 뭐냐면 생산 유발 계수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수입품을 쓰지 말고 국산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 투입이 떨어지니까 생산 유발 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분별 수입 투입률을 보면 정밀기기 제조업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4.8%로 수입 투입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얘는 지금 정밀기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분별 국산화율이 7.5% 무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밀기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입이 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아졌던 거예요. 국산화가 많이 진전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정밀기기 제조업이 이제 주로 뭐 광학기기부터 개체역 해갖고 상당히 첨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기 전자 제품하고 같이 믹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별 수입 투입률에 아까 운수업 같은 경우는 반대 현상으로 일선 떨어졌죠. 수입 투입률이. 부가가치율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아까 중간 투입률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 투입률이 하락했으니까 부가가치율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부가가치율이 전체적으로 2013년에 좀 높아졌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좀 높아지고 전력, 가스, 수도도 높아지고 건설업도 조금 높아지고 광업은 떨어지고 근데 광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함의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광업 자체는 투입 구조가 원부 재료보다는 대부분 그 부가가치 투입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서비스업도 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별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부가가치 항목별 구성에 피용자 보수, 영업익력, 고정자본 소모, 기타 생산세 뭐 큰 변화 없이 쭉 오는데 피용자 보수가 조금 높아졌나요? 네, 좀 높아졌네요. 그렇죠? 전체로 임금 비중이 조금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영업잉여라는 항목을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영업잉여는 잉여라는 것은 쓰고 남은 거죠. 이익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기업 회계에서 얘기하는 영업이익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국민계정에서 얘기하는 영업잉여는 비용을 지불하고 임금 주고 세금 내고 다 내고 나머지 이익을 포함한 레지더리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핏이 아니라 서플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업잉여하고 영업이익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이제 밖에서 연구하시는 일부 연구원들도 이런 좀 혼란이 있어갖고 이 기업 그 경영 분석에 영업이익하고 우리 거하고 딱 비교해서 보시는 분인데 물론 코릴레이션은 높아요. 먼저 영업이익이 좀 크긴 큰데 이익하고 잉여는 완전히 다르다. 그 용어를 전제하고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피용자 보수율은 좀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갖고 요거는 이제 산업별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수요 구조로 들어가 볼게요. 수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요하고 최종 수요하고 구분을 해보면 최종 수요가 좀 더 높아졌죠. 중간 수요로 가는 비중보다. 이건 이제 뭘 얘기하겠습니까? 물건이 만들어져 갖고 해외로 가든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총공급 입장에서 보면 총공급 있고 총수요 입장에서 보면 소비 투자 수출로 간 포션이 커졌다. 그냥 이 맥락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항목별로 최종 수요 항목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1.3% 늘었습니다. 1.3%포인트 늘고 투자는 0.7%포인트 떨어지고요. 수출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최종 수요 항목별 구성에서 위쪽에 구성, 그 중간 수요하고 최종 수요 구성이 변동된 걸 보면 무엇이 주도를 했냐면 민간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최종 수요의 구성을 늘리는 쪽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내수 중에서 소비가 2013년에는 역할을 좀 크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민간 소비 지출하고 총고정자본 형성의 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 소비 지출이 구성 비중이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산품 비중은 23% 큰 비중 변화가 없었는데 서비스도 큰 비중 없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좀 변동이 나옵니다.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가 좀 늘고요. 음식 및 숙박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요 안에 전체적으로 서비스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요 안에 구성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좀 작은 변화들이 2013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냐 못 시키냐 하는 이 총고정자본 형성. 투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고정자본 형성하고 재고하고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총고정자본 형성만 갖고 보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인데요. 기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는 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9%포인트 정도 떨어지는데 전기 및 전자기기가 운송장비 중심으로 좀 떨어집니다. 대신 이제 건설 투자는 좀 늘어납니다. 또 우리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R&D를 중심으로 한 지식 생산물 투자는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앞에서 보시면 투자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투자의 주요 원인은 바로 설비 투자다. 기계나 이런 쪽 투자들이 떨어지면서 투자 비중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수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수출을 보시면 수출률이라는 게 있는데 수출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해외로 얼마큼 수출됐냐 그 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100개를 만들면 59.6개나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률이 좀 늘어납니다. 운송 장비도 좀 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 수출률이 낮죠, 당연히. 근데 운송 서비스는 높아요. 왜냐하면 공산품을 해외 수출하면서 운송 서비스,
해외 화물 같은 거 운송을 해야 되니까 운송 서비스 수출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아주 고부가가치에다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출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음 이제 좀 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농림수산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래 특히 한 거에 별로 안 보이고요. 구성 다음 수입률 보겠습니다. 수입률은 뭐냐면 총 공급에서 수입이 얼마큼 차지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이제 수입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공산품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산업 전체로 떨어지고요. 수입품 구성을 보면 지금 광산품이 뭔지 아시죠? 원유, 철강석 같은 게 다 광산품에 포함됩니다. 광산품이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쭉 앞에 하고 연결을 해보면 중간 투입률 하락이 이 광산품 수입 하락하고 같이 갑니다. 뭐냐면 원유 가격이 하락합니다. 2013년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원유에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유에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 하락하면서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입품 구성에서 광산품 떨어지는 것,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 투입률 하락, 부가가치율 상승, 수입 투입률 하락, 생산 유발계수 상승, 부가가치 유발계수 상승 뒤쪽에 나오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 연관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먼저 가기 전에 요 2.313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건 뭐겠습니까? 음식료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전 산업에서 2.313만큼 생산이 유발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품목별 생산 생산 유발 개수가 전 산업 평균으로 보면 좀 늘죠. 공산품도 늘고요. 건설도 늘고, 농림수산품 늘고, 광산품 늘고, 전력가스 수도 떨어지고, 서비스 좀 늘고, 그래 전체적으로 늘어요. 이 품목별 생산 유발 개수가 평균에서 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간 투입률 하락. 중간 투입률 하락하면 생산 유발 개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높아졌어요. 오히려. 왜 그렇겠어요?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대체되면 생산 유발 개수 높아집니다. 그런 현상들을 주도한 부분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부분을 보면 음식료품, 운송장비 상당히 높게 나오죠. 재밌는 것은 전기 및 전자기기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생산 유발 개수가 낮은데 불구하고 작년에 2012년에 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전기 및 전자기기가 구조가 수입 그 핵심 원부자재의 국산화가 좀 덜 됐다. 이런 맥락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생각만큼 국내에 큰 긍정적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부분. 이게 워낙 포션이 크니까 좋은 거죠. 한 단위로 축약해서 볼 때는 큰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많이 떨어지는데 음식점 숙박 서비스 상당히 높아요. 왜 높겠어요? 음식점은 원부 재료를 중간 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제조업 같은 서비스가 뭐냐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짜장면 만들 때 밀가루 넣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제조업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생산 유발 개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 공공행정 및 국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정부 지출의 그 기본적인 맥락을 이렇게 중간 투입 구조를 쭉 보면 인건비가 커요. 부가가치율이. 부가가치율이 크고 중간 투입이 낮다 보니까 생산 유발 개수가 많이 떨어지는 낮은 편에 해당되고요.
이제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 개수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개수 좀 높아져요. 요것도 이제 같은 맥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중간 투입률이 하락해서 부가가치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부가가치 유발 개수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중간 투입 구성 중에서 국산화율이 높아졌어요.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뭡니까? 국내에서 우회되면서 부가가치 창출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 유발 개수 같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유발 개수 높아지는데, 특히 높아진 부분들은 보면 이 기계 및 장비 쭉 높아졌는데, 전기 및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높아졌지만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동일한 현상에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입 유발 개수 볼게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수입 유발 개수는 이제 하락하겠죠. 이 수입 유발 개수가 하락한 이유가 아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원부 재료, 원유 가격 하락이나 이런 요인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락을 계속 가장 많이 하는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여기 석유, 석탄, 화학, 금속. 여기 이제 화학 제품하고 석유, 석탄 보고 상당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원유 가격이 하락한 요인들이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 및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 유발 개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체가 높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석유, 석탄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유에서 시작해서 유기물로 쭉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워낙 원유 투입 비중이 높은 상태니까 수익 유발 개수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는 원유 하나도 이제 생산을 못하는 나라니까. 근데 다른 조립 가공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전기 전자 같은 경우 수익 유발 개수가 높은 편이에요. 금속하고 정밀기기 같은 거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전력가스 이 증기 같은 경우는 수입 유발 개수가 높죠. 왜 높겠어요? 당연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운송 서비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송 서비스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원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유발 개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얘도 왜 떨어졌냐? 원유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 투입률이 하락하면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다음. 이제 이 지금부터 얘기되는 현상은 어떤 통계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물건이 100개가 만들어져요. 100개가 만들어지면 이 100개가 만들어진 것이 어디로 갔나 보면 다른 산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최종수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반도체가 100개 만들어지면 뭐 소비나 투자로 가지는 않고 대부분 수출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산업이 중간재로 가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통계로는 반도체 100개가 중간재로 갔다 최종재로 갔다 이 구분만 가능한데 산업연관표를 이용을 하면 최종 수요 항목별 생산 유발 구성이라는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반도체 100개가 최종 수요 소비 투자 수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이건 뭐냐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팔려갈 때는 해외로 수출되거나 중간재로 팔려가는데 반도체가 중간재로 로드돼 갖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TV, 스마트폰, 컴퓨터. 이것들은 소비나 투자나 수출로 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재 형태로. 그러면은 산업연관표의 그 생산 유발 개수하고 최종 수요 그걸 이용을 하면 중간재로 간 것을 다 긁어내 갖고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에 의해서 얼만큼 생산이 됐느냐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연관표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 수요 유발 효과를 소비, 투자, 수출로 구분해 보면 재밌는 게 투자가 제일 높고 수출, 그 다음 소비가 제일 낮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소비는 아까도 소비 구성 보셨지만 소비는 서비스 비중이 높아요. 민간 소비에서 상당 부분이 서비스 품목들입니다. 음식점 같은 중간 투입률이 높으니까 생산 유발 개수 높겠지만 뭐 놀이공원 가거나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활동하는 거 잘 보면 서비스 쪽이 많습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민간 소비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바로 소비에 의한 생산 유발 계수가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투자는 제일 높아요. 왜냐? 투자는 기계도 있지만 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에 들어가는 원부 자료의 직접적 투입 구조를 보면 시멘트,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나오죠. 철강,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건설업의 생산 유발 계수가 높은데 계를 중심으로 된 투자가 구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이 만들어진 거를 총 만약에 10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만들어진 것이 수출되거나 중간재로 팔려갔는데 최종 그 생산 유발 계수표를 이용해서 밖으로 긁어내서 다 소비 투자 수출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수출 투자 소비 이런 구성으로 우리나라가 생산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보면 재밌는 게 생산 유발 계수가 소비가 제일 낮고 비중도 보면 총 우리나라가 100개를 만들어서 보면 그 100개 중에서 수출로 42.5개가 가고 소비로 38.8개가 갑니다. 소비가 낮은 이유는 또 뭐겠어요? 역시 소비는 생산 유발이 낮은 서비스 구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추를 미리 해볼게요. 부가가치로 넘어가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제 부가가치 오면 이제 완전히 완전히 바뀝니다. 부가가치 유발로 오면 소비가 부가가치 유발 계속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비에 0.785는 뭘 얘기할까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소비에 아까 보면 공산품도 있고 서비스 쫙 있잖아요. 그 전체 구성을 한 단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0.785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0.785로 높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는 서비스 투입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거예요. 다음, 수출은 부가가치 유발이 낮아요. 왜 낮겠어요? 중간 투입률도 높고. 그러니까 수출의 주 구성 품목이 공산품이잖아요. 그렇죠? 공산품인데 공산품의 그 수입 투입이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 투자, 수출로 보면 소비가 가장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합니다. 49.8%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이제 수입 볼게요. 자, 수입도 보면 수출이 가장 높고 소비가 가장 낮아요. 왜 소비가 가장 낮겠어요? 소비에 의한 수입 유발 계수가. 이유는 뭐냐면 소비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수입 구조에 소비 구조에 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서비스는 어떤 투입 구조를 가졌어요? 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다 그랬잖아요. 중간재 중에서 수입 투입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얘는 또. 왜냐면 원부 재료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소비에 의한 수입 유발 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된 것을 소비, 투자, 수출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수출이 가장 수입을 많이 유발하는 항목이 돼요. 별로 안 좋죠. 이거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트렌드가 좀 이제 장기 시기열로 보면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최근에 와갖고는 좀 안정적인, 작년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그래도 좀 보입니다. 다음 이제 고용이 왔습니다. 이제 고용이 왔는데, 고용에는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서 만든 고용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업 환산이 있고 총 실제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업 환산은 뭐냐면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산해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하루에 반나절만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전업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반만 일하면 0.5명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전업 환산이고 총 실제 근로시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다 환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표를 보시면 전업 환산 기준이 있고 총 실제 근로 시간이 있는데 총 실제 근로 시간이 지금 2008 SNA라고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우리처럼 이제 산업연관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산성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 그 전업 환산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취업자하고 피용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시기 전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취업자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피용자는 간단히 임금 근로자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 그리고 피용자는 임금 근로자고 취업자는 피용자에다가 자영업자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더한 겁니다. 자영업자는 뭔지 아시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있고 동네에서 뭐 일을 하거나 이렇게 자영업하는 식당 많죠.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농촌에 가면 그 농부가 있으면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안 받고 그냥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취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업자하고 피용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산업들이 있어요. 취업자하고 피용자 차이가 많이 나는 산업들은 농림업, 음식 숙박업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치산업 같은 경우 있죠. 중후장대형 장치산업들,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데는 취업자하고 피용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를 보고 그걸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에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 수는 전업 환산 기준으로 2,317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운수업이 한 6.4%로 차지했고 보건비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6.6%인데 이 보건비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게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 90년대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제조업은 산출입 비중은 무지 높은데 구성비는 16%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취업 개수 및 취업 유발 개수가 있는데요. 취업 개수는 취업자 수를 산출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취업자 수가 얼마큼 산출했냐를 보니까 노동생산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취업 개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취업 개수하고 취업 유발 개수가 있는데 이제 취업 유발 개수는 아까도 그 L 헤트 곱하기 I-AD 인버스에서 보셨지만 특정 제품, 그러니까 여기 지금 33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 33은 뭐냐면 농림수산품 최종 수요 10억 원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33명의 취업자가 유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30.7명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요 30.7명은 뭐냐면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30.7명의 취업자가 창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취업 개수는 뭡니까? 사업 지원 서비스에 10억 원 산출할 때 실제로 소요된 인력 수예요. 그러면 이걸 차감하면 뭡니까? 얘를 차감하면 사업 지원 서비스 10억 원에 의해 갖고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이렇게 긁어 모아서 낸 간접적 취업 유발 효과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됐겠죠. 그럼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취업 유발 개수하고 취업 개수의 움직임이 적은 부분들은 취업 개수가 높은 부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취업 개수가 높은 부분들은 노동 투입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 투입이 높아요. 그래서 중간 투입이 낮아요. 중간 투입이 낮으니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유발시키는 효과들이 떨어져요. 그 부분들이 바로 농림수산품, 음식점, 서비스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접 유발 효과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품은 이제 보세요. 대부분들이 공장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0억 원 산출하는데 3.0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간접적으로 긁어내면 15.3명이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발생하겠어요? 음식료품을 만들 때 원부 재료가 어디서 나와요? 요 농림수산품에서 나오죠. 그렇죠?
농림수산품의 이 높은 취업 개수들이 1차 파급 효과를 통해서 여기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접 유발 효과가 높은 부분들은 국산품이나 중단재를 우회해서 저쪽 취업 개수 높은 부분으로 수요를 많이 할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석유, 석탄 제품 같은 경우는 17배 되지만 이게 별 큰 의미는 없는 숫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기본적으로 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큽니다. 2.0에서 7.7명이라서 한 3.9배 나오는데 요 경우에는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산화가 좀 많이 진전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운송 장비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부품을 소부품 만들고 소부품을 어셈블리하고 어셈블리를 더 대규모로 만들고 그거를 일반 공정 라인에 끼워 넣는 식으로 쭉 연결이 돼서 국산화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위에다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취업 개수도 사실 장치 산업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장치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거기다가 우회도까지 높아갖고 이 취업 개수하고 취업 유발 개수 배율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수의 고용 유발 효과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고용은 100명이라 그랬을 때는 소비가 55명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가치 유발도 소비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성장과 고용이라는 것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그러면 소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